한양의 새벽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스며든 냉기와 밤샘 노동에 시린 손은 18소녀의 것이 아니었지요. 초가집에는 병든 어머니의 기침과 굶주린 동생의 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화는 매일 새벽 다짐했어요. 이대로라면 모두 굶어 죽고 말리라. 그러나 노비로는 살 수 없다. 반드시 신분을 올려야 해. 그날 해질 무렵 피땀으로 번 동전을 쥔 채 시장길을 걷던 홍화의 시선은 번화가와 양반댁의 기와지붕을 향했지요. 그 중에서도 여색을 밝힌다는 소문이 무성한 김진사 대감댁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김대감이 여자를 밝히고 본부인과 첩들에게 실증을 느껴 밤마다 기생집에 드나들거나 술로 외로움을 달랜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순간 홍화의 눈빛에 차가운 불꽃이 번졌습니다. 김대감을 이용한다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날 단 하나의 탈출구가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그날 밤 어머니와 동생이 잠든 틈에 홍화는 거울 앞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었지만 뽀얀 살결과 깊은 눈빛 속에는 여전히 묘한 매력이 숨어 있었답니다. 먼저 김진사 대감댁의 여종으로 들어가야 해. 대감의 욕망을 이용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대감의 눈에 띄어 그를 유혹하자. 그에게서 씨를 받아 아이를 가졌노라 속이자. 그리고 그를 발판 삼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자. 홍화의 뽀얀 얼굴에 섬뜩한 결의가 스쳤습니다. 그리하여 홍화는 김진사 대감댁의 종으로 품을 팔러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홍화는 김진사 대감댁의 여종으로 들어온 첫날부터 행랑채의 가장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른 새벽 땔감을 나르고 묵은 장독대를 닦고 뜨거운 아궁이 옆에서 가마솥을 씻는 일이 홍화의 몫이었지요. 사랑채는 고사하고 안채 근처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혼잣말을 하였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대감마님의 눈에 띄어야 해. 대감댁에는 여러 여종이 있었으나 사랑채 심부름을 도맡는 이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20이 훨씬 넘은 여종 춘심이었답니다. 춘심은 대감의 수발을 오래도록 들어온 터라 여종들 사이에서도 으스대며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대감의 방을 청소하거나 잔심부름 특별히 전할 말씀이 있을 때면 늘 춘심의 차지였답니다. 사랑채에 드나드는 춘심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홍화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 춘심이라는 여종을 이용해야 해. 저 여종을 거쳐야만 대감마님께 닿을 수 있을 테니. 춘심은 사랑채 심부름을 하느라 안채의 자질구레한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일이 잦았고 때로는 빨래나 다른 일을 다른 여종에게 슬쩍 미루는 모습도 보였답니다. 홍화는 춘심이 매번 마당에 깔린 잔디를 정리하느라 허리를 부여잡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른 여종들은 춘심의 심부름을 해주는 것을 꺼렸으나 홍화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섰지요. 어느 날 아침 춘심이 마당에 잡초를 뽑다 한숨을 쉬는 것을 본 홍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춘심 언니, 제가 그 일을 거들어 드려도 될까요? 제가 워낙 손이 빨라서요. 홍화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춘심은 의아한 눈으로 홍화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웬일이니? 내 할 일도 많을 텐데 내일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속셈이라도 있는 것이니. 춘심은 각박한 세상에 자기를 돕겠다고 나서는 홍화를 의심부터 하게 되었지요. 언니처럼 귀한 분은 대감마님의 중요한 심부름을 하셔야지요. 이런 잡일은 소인 같은 초입종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홍화는 살갑게 다가가더니 조용히 춘심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아양을 떨었답니다. 언니는 대감마님 모시는 것만으로도 일이 많으실 터이니 잡다한 일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지요.
춘심은 홍화의 칭찬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은근히 싫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매일 새벽 홍화가 묵묵히 자신의 목까지 이를 거들어주는 것을 보며 점차 홍화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홍화는 춘심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엿을 슬쩍 건네거나 춘심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정하게 고쳐주기도 하였답니다. 여종 중 누구도 춘심에게 그렇게 살갑게 군 이가 없었기에 춘심은 홍화의 친절함에 서서히 녹아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춘심은 대감의 방에 서책을 옮겨야 하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홍화는 김진사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지요. 춘심 언니, 제가 함께 서책을 날라드려도 될까요? 연약한 언니 혼자서 하기엔 힘드실 것 같아서요. 홍화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춘심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거들거라. 춘심은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양 목에 힘을 주어 말하였지요. 홍화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사랑채에 발을 들일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지요. 서책을 나누어 들고 춘심과 함께 사랑채 문을 통과하는 순간 홍화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보였으나 그녀의 눈은 이미 사랑채 안을 샅샅이 둘러보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김진사가 서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홍화는 조용히 책을 내려놓고는 김진사의 시선이 닿을 만한 곳에서 은근히 움직였어요. 허리를 숙여 바닥에 티끌을 줍는 척하며 치마가 살짝 올라가게 했지요. 그 순간 김진사가 고개를 들어 두 여종을 흘깃 바라보았답니다. 춘심에는 무관심했지만 홍화에는 잠시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홍화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그러나 눈빛은 애써 참는 듯한 은근하고도 야릇한 기운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대감의 시선을 피하는 듯한 그러나 눈빛은 매혹적인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김진사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다시 서책에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홍화는 확신했습니다. 보셨어. 분명히 나를 보셨어. 춘심과 함께 사랑채를 나서면서도 홍화는 평온한 표정을 잃지 않았답니다. 언니, 서책이 정말 많더군요. 혹시 제가 매일 이 일을 거들어드려도 될까요? 언니같이 일이 많으신 분이 이런 일까지 혼자 하시려면 너무 힘이 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틈틈이 언니 일을 도와드리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요. 춘심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하거라. 어차피 할 일도 많지 않은 초입 종년 아니더냐. 춘심은 홍화가 제 할 일만 대신해 준다면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답니다. 그날 이후 홍화는 매일 서책 정리와 사랑채 청소를 도맡아 하며 김진사의 시야에 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였답니다. 사랑채에 드나든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홍화는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더 과감하게 나가야 해. 홍화는 그날 밤 행랑채에서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다짐하였답니다. 다음 날 춘심을 대신하여 김진사의 방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홍화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김대감과의 마주침을 위해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지요.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홍화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가에는 정갈한 도포 차림의 김진사가 서 있었답니다. 김진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응시하였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방은 늘 춘심이가 돌보던 곳인데 처음 보는 아이로구나. 홍화는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하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다잡았어요. 고개를 숙여 공손히 예를 갖추면서도 눈길은 아래서 위로 김진사를 꿰뚫듯 마주하였지요.
수줍음 속에 도전적인 불꽃이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홍화라고 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춘심 언니가 잠시 몸이 불편하여 소인이 언니를 대신하여 대감마님의 사랑채를 돌보게 되었사옵니다. 혹 소인이 미숙하여 대감마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사옵니까? 홍화는 숨을 고르며 허리를 곧게 펴자 땀에 젖은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었어요. 얇은 옷 사이로 드러난 어깨와 목선은 대감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작은 움직임마다 은근한 관능이 흘러나왔지요. 김진사는 그녀의 당돌한 듯 겸손한 말과 그 숨겨진 몸짓에 홀린 듯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홍화의 몸을 훑으며 오랫동안 멈춰 있었지요. 마른 입술을 한번 혀로 훔친 김진사가 낮게 말하였답니다. 홍화, 그래, 우리 집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었느냐? 나는 처음 보는구나. 내 소인 한 달가량 되었사옵니다. 그랬구나. 그래, 몇 살이나 되었느냐? 올해로 18살이 되었사옵니다. 그래, 꽃다운 나이로구나. 김진사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선을 돌리지 못하였지요. 그 순간 홍화는 다시 몸을 돌려 마루를 닦는 척하며 젖은 치마가 몸에 감겨드는 모습과 가녀린 종아리 선을 무심한 듯 노출하였습니다. 고개는 숙였으나 은밀히 대감의 시선을 확인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지요. 오늘 밤 자릿기를 가지고 올 때 꿀물을 한 사발 가지고 오너라. 네, 대감마님. 홍화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기회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지요. 오늘 귀한 손님이 오는 날이라 대감마님이 술을 드실 테고 그 기분을 이용하여 대감마님의 눈에 들게 되면 되는 것이었지요. 홍화는 서둘러 물을 길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춘심을 찾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언니,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던데 제가 차 준비를 도와드릴까요? 춘심은 이미 바쁜 손길로 차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너 같은 초입 종년이 무슨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이미 땀이 맺혀 있었답니다. 언니,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언니가 너무 바빠 보이셔서. 홍화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며 춘심의 어깨를 살짝 주물러 주었습니다. 결국 춘심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그럼 지금 대감마님께 차를 올려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대감마님은 오늘 예민하실 테니. 홍화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참에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놔야 밤에 대감의 수발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채로 향하는 홍화의 발걸음은 가볍고 우아했습니다. 그녀는 찻상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요. 김진사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정갈한 도포를 차려입고 서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그는 홍화가 들어오자 잠시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지만 곧 다시 서책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대감마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홍화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찻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대감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를 따르기 시작하였어요. 그녀의 흰 목덜미가 대감의 시선 바로 아래에 놓였지요. 차를 따르던 중 홍화는 정확히 계산된 순간에 주전자 뚜껑이 미끄러지는 것을 허락하였답니다. 앗! 그녀의 놀란 외침과 함께 뜨거운 차가 그녀의 치마 위로 쏟아졌지요. 이런,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홍화는 당황한 기색으로 외쳤지만 그 순간 그녀의 치마가 위로 걷히면서 하얀 속바지와 그 사이로 드러나는 종아리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젖은 치마는 그녀의 다리에 달라붙어 그 윤곽을 고스란히 드러냈지요.
김진사는 그 광경에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소인이 너무 큰 실수를 하였사옵니다. 얼른 차를 다시 준비하겠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은 은밀한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답니다. 김진사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홍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뜨거운 차가 그녀의 치마를 적시자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하였습니다. 괜찮으냐? 된 곳은 없느냐? 대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답니다. 홍화는 고개를 푹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어요.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대감마님. 하지만 소중한 차를 엎지르고 말았으니 죽어 마땅하옵니다. 대감은 의외로 인자한 목소리로 홍화를 위로하였지요. 사람이 어찌 실수가 없겠느냐? 다치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너라. 홍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다시 차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홍화는 조심스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젖은 치마는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다리의 곡선이 드러났지요. 홍화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답니다. 잠시 후 홍화는 새로운 차를 준비하여 다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대감마님, 차를 다시 준비해 왔사옵니다. 홍화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김진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았느냐? 죄송하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옷보다 대감마님의 차가 더 중요한지라 차를 먼저 준비하였사옵니다. 김진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홍화의 젖은 치마로 향했다가 얼른 다른 곳으로 돌렸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그녀에게로 시선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요. 홍화는 조심스럽게 찻상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대감의 곁에 앉았지요. 그녀가 몸을 숙여 차를 따르자 저고리깃이 살짝 벌어지며 하얀 가슴선이 드러났답니다.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거칠어진 숨소리를 숨겼지요. 대감마님, 이번에는 조심히 따르겠습니다. 홍화는 속삭이듯 말하며 차를 따랐어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듯했고 대감은 그 떨림을 진정시키려는 듯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 죽어라. 내가 따르마? 대감의 손이 홍화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홍화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은밀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아닙니다. 소인이 할 수 있사옵니다. 대감마님. 홍화는 속삭이듯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진사는 홍화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대감의 눈에는 어린 홍화가 참으로 어여쁘게 보였던 것이었지요. 홍화는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소인의 잘못으로 대감댁에서 쫓겨날까 두렵사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홍화의 뺨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답니다. 그 마음이 갸륵하구나. 걱정 말거라. 내 문제 삼지 않겠다. 대감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자상하였어요. 홍화는 대감의 손길에 살짝 얼굴을 기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소인은 황공하옵니다. 그리하여 김진사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홍화는 밤이 되길 간절히 기다렸어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김진사의 여인이 되리라 다짐하게 된 홍화는 하루가 길어도 너무 길었던 것이었답니다. 드디어
밤이 찾아오고 대감마님, 홍화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다리끼와 꿀물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이리 놓거라. 오늘 내 손님을 치르느라 고단하여 그러니 다리를 풀어다오. 홍화는 조심스럽게 자릿기와 꿀물을 대감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홍화는 대감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감의 버선을 벗기기 시작하였어요. 손끝으로 버선을 살며시 당기자 대감의 굳은 살 박힌 발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대감의 발을 감싸 안았지요. 그 순간 대감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감의 발등부터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점점 더 깊게 눌러가며 지압하였지요. 대감은 무심한 듯 눈을 감았으나 그의 입술이 살짝 벌어지며 만족감에 젖은 한숨이 새어나왔답니다. 홍화는 이제 발목을 지나 종아리로 손길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대감의 굳어진 근육을 하나하나 풀어주듯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그녀는 일부러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이 대감의 무릎을 스치게 하였답니다. 달빛에 젖은 그녀의 검은 머리칼이 비단처럼 흘러내리며 대감의 다리를 감싸 안았지요. 아이고, 여기가 많이 뭉치셨네요. 홍화는 무릎 뒤쪽을 주무르며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내 손이 약손이로구나. 대감은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홍화의 얼굴로 향했어요. 홍화는 그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수줍음과 욕망이 뒤섞인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며 대감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모습에 대감의 호흡이 거칠어졌지요. 대감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말없이 홍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홍화의 부드러운 손을 감싸 안았지요. 내 이름이 홍화였지. 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네, 대감마님. 홍화는 속삭이듯 대답하였습니다. 김대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홍화의 두 팔을 감싸 안았답니다. 그녀의 풋풋한 향기가 대감의 콧등을 스쳤어요. 김진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홍화의 저고리 끈을 잡아당겨 풀어헤치고 말았답니다. 그녀의 하얀 살결이 달빛 아래 드러났지요. 홍화는 부끄러움에 눈을 감으며 대감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대감의 손길에 자연스럽게 반응하였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홍화는 진심으로 놀라움을 느꼈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김진사와의 결합에서 예상치 못한 열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녀의 신음은 진실한 것이었고 대감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답니다. 풋풋한 사랑을 오랜만에 느껴보는구나. 김진사는 수줍은 듯한 홍화의 은근한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얽힌 몸을 비추는 가운데 그들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요. 홍화는 이 순간이 단순한 계략이 아닌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가난한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그 밤 이후 홍화와 김진사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대감은 낮에는 위험 있는 양반으로 지냈지만 밤이면 사랑에 빠진 한 남자로 돌아와 홍화를 찾았지요. 그는 종종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홍화에는 큰 재물이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세 달 지났을 무렵 홍화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녀는 가끔 구역질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다른 여종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였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갑자기 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구석으로 달려가는 모습이라든지 속이 안 좋아 밥을 못 먹겠다는 등 여러 모습 등이었지요. 홍화야, 어디 아프냐? 어느 날 춘심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홍화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어요. 괜찮아요, 언니. 그저 요즘 몸이 좀 무거운 것 같아서요. 몸이 무겁다는 말에 춘심은 며칠 동안 홍화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시로 구역질하거나 속이 안 좋다는 말을 하며 밤늦게 행랑채를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목격하였던 것이었지요. 특히 홍화가 사랑채 근처를 서성이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고 난 후 춘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답니다. 이건 분명 일이 일어났음이 확실해. 춘심은 입술을 깨물며 안방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 일을 알리지 않으면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안방에 들어선 춘심은 조심스럽게 안방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님,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안방마님 김씨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새로 들어온 여종 홍화에 관한 일이옵니다. 춘심은 잠시 망설이다 이어 말하였지요. 요즘 그 계집이 밤마다 사랑채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구역질하고 얼굴빛이 창백하니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보이옵니다. 안방마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바느질감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말은 그 계집이 대감마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냐? 춘심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감히 단정할 수는 없사오나 홍화의 행동이 마치 임신한 여인과 같사옵니다. 안방마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하였지요. 당장 그 계집을 불러오너라. 춘심은 재빨리 밖으로 나가 홍화를 찾았습니다. 마당에서 빨래하고 있던 홍화는 안방마님이 부른다는 말에 잠시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답니다. 그녀는 물기 어린 손을 치마에 닦으며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어요. 안방마님은 홍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반년 가까이 되었사옵니다, 마님. 홍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였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집의 법도를 어기고 있다고 하더구나. 안방마님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밤마다 사랑채를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홍화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마님, 소인은 단지 대감마님의 서책을 정리하고 차를 올리는 일을 하였을 뿐이옵니다. 밤중에 서책을 정리한단 말이냐? 안방마님은 비웃듯 말했지요. 게다가 내가 아침마다 구역질한다는데 이것은 어찌 설명할 것이냐? 홍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소인이 요즘 몸이 약해져 음식을 잘 못 넘기고 있사옵니다. 마님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옵니다. 안방마님은 갑자기 일어나 홍화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홍화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답니다. 내 눈빛이 달라졌구나. 천한 계집 주제에 감히 대감을 유혹했느냐? 홍화는 안방마님의 날카로운 손톱이 자신의 턱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지만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어요. 소인은 결코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마님. 안방마님은 홍화의 턱을 놓아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을 검사해 보아도 괜찮겠지. 임신한 여인의 몸은 분명히 드러나는 법이니. 홍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은 결백하오나 몸을 검사받는 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옵니다. 안방마님은 춘심에게 눈짓하며
의원을 불러오너라. 춘심이 황급히 밖으로 나가자 홍화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였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려 노력하였지요. 마님, 소인같이 미천한 것이 감히 의원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홍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으나 안방마님은 냉정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입을 다물 거라.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춘심이 의원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의원, 이 여종이 임신했는지 살펴보시오. 안방마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의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홍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홍화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기 시작하였지요.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였답니다. 홍화는 의원의 손길이 자신의 맥을 짚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녀는 단지 임신한 척 연기했을 뿐 실제로 임신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며 홍화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요. 의원은 한참 동안 홍화의 맥을 짚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어 안방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이 여인은 확실히 임신하였습니다. 아직 초기이지만 태아의 기운이 분명합니다. 홍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단지 연기했을 뿐인데.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안방마님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였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내가 감히 내 대감을 유혹하여 아이까지 배웠다는 말이냐? 홍화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임신한 척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이었지 실제로 임신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계획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 소인은 홍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안방마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씨앗인지는 뻔하구나. 홍화는 고개를 들어 안방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이 어렸답니다. 결국 그녀는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인과 대감마님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님, 죽여주십시오. 홍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였지요. 안방마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홍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답니다. 마침내 안방마님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은 지금 손이 귀하다. 안방마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홍화는 놀란 눈으로 안방마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답니다. 안방마님이 자신을 죽이거나 쫓아낼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런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마님, 무슨 말씀인지. 홍화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내게 제안을 하겠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이 집안의 아이로 받아들여 김씨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해주겠다. 홍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기회였답니다. 그녀의 아이가 양반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보장될 것이었지요. 안방마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딸을 낳는다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이야. 물론 빈손으로 내보내지는 않겠다. 먹고 살 만큼 땅을 주겠다. 홍화는 안방마님의 제안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알 수 없었으나 이제 먹고 사는데 큰 고생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요. 홍화의 가난 탈출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